당신이 어제 빌린 1억 원이 내일은 5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된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당신이 어제 산 집이 내일 2억이 된다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화폐의 가치는 녹아내리고 있고 자산의 가격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게임의 룰을 아는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2020년대 들어 우리가 목격한 건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돈 자체의 의미가 바뀌고 있는 거대한 전환이었죠. 자, 오늘은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빚에 대해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부터 깨야 합니다. 빚은 나쁜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빚은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당신이 2억을 들고 1억을 빌려서 3억짜리 집을 샀다고 가정해봅시다. 5년 후 그 집이 6억이 됐어요. 당신의 순자산은 2억에서 5억으로 늘었지만 빚은 여전히 1억입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빚의 실질 가치를 녹여버리는 마법이죠. 1억이라는 숫자는 똑같지만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20년 전만 해도 3억 빚 내면 미쳤다는 소리 들었는데 지금은 3억으로 뭘 사겠습니까? 이게 화폐치 하락의 실체예요. 하지만 불처럼 조심해야 합니다. 불은 요리의 필수지만 집을 태울 수도 있잖아요.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 시장이 과열됐을 때 뛰어드는 겁니다. 모두가 주식으로 돈 번다고 할 때 내 돈으로는 부족해서 빚까지 내서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 가격이 오를 땐 빚의 부담이 녹지만 떨어질 땐 정반대가 됩니다. 3억짜리 집이 1억 5천이 되면 1억짜리 빚이 갑자기 엄청나게 무거워 보이죠. 그때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 최악의 타이밍에 팔아버립니다. 혼자만 파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빚을 내야 할까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실제로 거주할 집을 살 때입니다. 타이밍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가 살 집이라면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거든요.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 해도 결국 내가 사는 곳이니까 버틸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 경험이 충분히 쌓였을 때입니다. 여러 번 시장을 경험해 본 사람은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일정 수준의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 자산을 몰빵하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초보자라면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만 빚을 활용하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럼 인플레이션 시대에 뭐가 돈이 될까요? 2008년 금융위기 직후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당시 각국 정부가 돈을 미친 듯이 찍어댔어요. 경제를 살리겠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죠. 그 결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단 3년 만에 원자재 가격이 폭발했습니다. 구리는 톤당 3,0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3배 넘게 뛰었고 밀은 부셸당 5달러에서 13달러까지 올랐어요. 사람들이 밥을 안 먹을 순 없으니까요. 그럼 뭐가 올랐을까요? 원자재였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밥은 먹어야 되고 물건은 만들어야 되잖아요. 2000년대 초중반 중국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도 비슷했어요. 철광석 가격이 2002년 톤당 13달러에서 2008년 180달러까지 13배 넘게 뛰었습니다. 금은 더 미쳤죠. 08년 금융위기 직전 온스당 800달러 하던 게 2011년 1900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2배 반 상승한 겁니다. 이게 바로 위기 시대의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주식과 채권만으로는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체 자산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대체 자산은 메인 디쉬가 아니라 사이드 디쉬입니다. 10개의 어항 중에서 한두 개 정도만 원자재나 금 쪽에 놔두는 거죠. 예상치 못한 강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으니까 그 가능성에 대비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는 확률 게임이거든요. 물고기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올 만한 곳에 그물을 쳐두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안에 또다시 돈을 미친 듯이 찍어야 하는 위기가 온다면 금값은 다시 한번 폭등할 겁니다. 여기서 억울한 얘기 하나 해볼까요? 한국 증시 말입니다. 미국이 15 오르면 우리는 7 오르고 미국이 7 떨어지면 우리는 20 떨어져요. 왜 이럴까요? 투자자들은 수익 나는 곳에, 그것도 변동성 낮은 곳에 돈을 넣고 싶어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세요. 미국 S&P500은 고점 대비 50% 빠졌는데 우리 코스피는 7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2002 코로나 때도 비슷했어요. 미국은 한 달 만에 찌찍고 회복했는데 우리는 몇 달을 더 바닥에서 헤맸죠. 변동성이 크면 투자자들이 꺼리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미국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중국이 우리 최대의 수출국이었죠. 당시 대중 수출이 전체의 25%를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어요.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급증하면서
대미 의존도가 2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실업률이 우리 실업률보다 중요해진 거예요. 미국 금리, 미국 환율을 우리가 목숨 걸고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해외 투자자들 눈에는 미국이 더 안정적으로 보이니까 돈이 미국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원화가 유독 약합니다. 재밌는 건 위기 때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봅시다. 당시 원달러 환율이 900원대에서 6개월 만에 1,500원을 넘었어요. 무려 60% 넘게 폭등한 겁니다. 같은 기간 유로화는 1,500원에서 2,100원으로 40% 올랐고요. 원화가 유독 더 약했던 거죠. 2020년 코로나 때도 비슷했습니다. 원달러가 1,100원에서 1,280원까지 순식간에 뛰었어요. 엔화도 비슷하게 약해요.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30년 넘게 디플레이션과 싸웠거든요. 그 과정에서 엔화를 계속 약하게 만들었어요. 1990년 달러당 140엔 하던 게 2012년에는 80엔까지 강해졌다가 아베 정권이 돈을 찍어대면서 2015년 125엔까지 약해졌습니다. 최근엔 150엔을 넘나들고 있죠. 엔화가 원화를 끌고 가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수출 경쟁국이니까요. 거기다 우리는 미국과 관세 협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협상이 장기화되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무역 흑자가 줄고 그럼 환율은 더 올라가죠. 악순환입니다. 참고로 1997년 외환 위기 때 우리가 겪었던 충격을 떠올려 보세요. 환율이 800원에서 2,000원까지 2.5배 폭등했고 코스피는 800포인트에서 280포트까지 70% 가트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위기 때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보여주는 사례죠. 그럼 개인은 뭘 해야 할까요? 위기가 오기 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어요. 환율 1,400원 넘었다고 주가 하루 2에서 3% 떨어졌다고 위기라고 난리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수많은 위기를 겪었고 그 경험이 쌓여 있거든요. 경제 체력도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고요. 중요한 건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분산 투자를 만들어내죠. 초보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야수의 심장이 뛴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시장이 좋아서 뭘 사도 오르는 국면에 들어가면 자기가 천재인 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 컬러는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2020년에서 21년 코로나 때 언택트가 대세였죠. 노트북 반도체 관련주가 폭등했습니다. 22년 들어서면서 언택트 시대가 가고 반도체 과잉 공급 얘기가 나왔어요. 1년 내내 고전했죠. 끝자락에 레버리지지까지 해서 들어갔던 사람들은 엄청 고생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솔링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험 많은 사람일수록 분산합니다. 100개, 200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7개에서 8개 정도로 적절하게 해요. 두 번째는 레버리지 조심하라는 겁니다. 성공 경험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서 빚까지 내서 베팅하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시장이 과열됐을 때 더 조심하라는 겁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몰리는 건 위험 신호예요. 2017년 비트코인 광풍 때를 떠올려 보세요. 2만 달러까지 올라가자 너도 나도 대출까지 받아서 코인 샀다가 1년 만에 3,000달러로 폭락하면서 엄청난 손실 봤잖아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당신에게 1천만 원이 있다면 뭘 하시겠어요? 제 답은 ETF 100개씩 사보라는 겁니다. 미쳤다고요? 천만에요. 이건 수업료입니다. 수영 배울 때 처음부터 깊은 물에 뛰어듭니까? 얕은 데서 연습하잖아요. 나중에 깊은 물에 가려면 지금 얕은 곳에서 훈련해야죠. 1천만 원으로 여러 ETF를 돌려보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나중에 10억 굴릴 때를 대비한 연습이에요. 축구팀이 베스트 11 뽑기 전에 여러 선수들 테스트 경기 돌리잖아요. 어떤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에 맞는지, 어떤 선수가 수비에 강한지 알아야 최종 라인업을 확정하는 거예요. 분산의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자산 분산, 지역 분산, 통화 분산. 주식만 볼 게 아니라 채권도 보고 대체 자산도 봐야 합니다. 한국만 볼 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도 봐야 하고요. 원화만 가질 게 아니라 달러 자산도 가져야 합니다. 달러 현찰 금고에 넣어두라는 게 아니라 달러로 미국 주식 사고, 미국 국채 사고, 달러 보험 드는 게 진짜 달러 자산입니다. 성장주도 보고 가치주도 봐야 해요. 성장주는 오를 때 미친 듯이 뛰지만 빠질 때도 지독하게 빠집니다. 가치주는 느리게 따라가지만 바닥을 잘 잡아줘요. 이런 특성을 책으로 배우면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직접 뛰어봐야 몸이 기억합니다. 2에서 3년 정도 소액으로 여러 ETF 돌려보면서 유튜브도 보고 신문도 읽으면 뉴스와 자산의 움직임을 매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진짜 공부예요. 초분산하면 금융위기 와도 제로까지 떨어지진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경험을 쌓는 겁니다.
요즘 시장은 에브리싱 랠리입니다.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부동산도 올라요. 왜 이럴까요? 물이 너무 많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울퉁불퉁한 땅에 물 조금 부으면 어디는 고이고 어디는 안 고이잖아요. 근데 물을 미친 듯이 부으면 모든 구멍이 다 잠깁니다. 지금이 그 상태예요. 트럼프 경기 부양, AI 혁명, 금리 인하 기대감이 겹치면서 투자 자금이 폭발했습니다. 거기다 레버리지까지 일으켜서 들어오니까 모든 게 다 오르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건 없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빠지는 자산부터 흔들립니다. 레버리지 청산이 일어나면 변동성이 폭발하죠. 너무 많이 올랐거나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린 곳은 조심해야 합니다. 어린이날 에버랜드 가서 3시간 줄 서봤자 힘만 빠지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열된 곳에서는 오히려 분산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금 얘기를 빼놓을 수 없네요. 요즘 금값이 미쳤어요. 경기 안 좋을 때 오른다는 금이 왜 지금 오를까요? 정확히 말하면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을 때 금리를 내리면 금이 오릅니다. 금은 실물화폐의 대표고 달러는 종이화폐의 대표예요. 둘의 차이는 이자죠. 금은 이자가 없고 달러는 이자가 있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종이화폐가 유리하지만 실질 금리가 낮아지면 금이 유리해집니다.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겁니다. 예금 금리 5%인데 물가가 5% 오르면 실질 금리는 제로예요. 지금 미금리를 내리는데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종이화폐보다 금이 매력적이 됩니다. 2003년 금값이 온스당 300달러였는데 지금 4,000달러 넘어요. 14배 뛴 겁니다. 근데 금 자체는 변한 게 없어요. 22년 전 금이나 지금 금이나 똑같습니다. 뭐가 바뀐 거냐? 종이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달러는 찍을 수 있지만 금은 못 찍어요. 금융위기 때, 코로나 때처럼 위기가 오면 돈을 미친 듯이 찍습니다. 그때마다 금값은 점프합니다.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안에 그런 위기가 또 올까요? 없으면 좋겠지만 아마 올 겁니다. 그렇다면 금은 포트폴리오에 넣어둬야 할 어항입니다. 내일 금 사야 되냐고요?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금을 담아야 되냐고요? 제 답은 예스입니다. 단, 금도 단기적으로는 과열될 수 있어요. 최근 며칠간 금값이 확 빠졌잖아요.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레버리지까지 끼고 사람들이 몰렸다가 조정받으면서 빚 청산이 일어난 겁니다. 2013년 4월을 기억하세요. 금값이 단 이틀 만에 200달러 넘게 폭락했어요. 1600달러에서 1400달러 아래로 순식간에 무너진 겁니다. 과열되면 홍역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내일 모레 타이밍 재는 자산이 아니라 장기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자산입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금리 내리니까 채권 사면 되겠네? 틀렸습니다. 채권을 이해하려면 고정금리 전기예금을 떠올리세요. 중도 해지 안 되는 전기예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신이 10년 만기 연 3% 전기예금을 들었는데 다음날 금리가 5%로 뛰었어요. 매년 2%씩 10년간 손해니까 20%할 손해입니다. 누군가한테 팔려면 8천만 원에 팔아야 하는 거죠. 반대로 금리가 1%로 떨어지면 당신 채권이 제일 예쁘니까 1억 2천만 원에 팔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금리 내린다고 우리 금리가 자동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먼저 내려와 있어요. 미국 4% 초반인데 우리는 2.5%입니다. 거기다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움직였을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먼저 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금리 내리면 무조건 채권 사라는 건 너무 단순한 논리입니다. 채권은 기간이 핵심입니다. 만기까지 들고 가면 원금과 이자를 100% 받습니다. 안전자산 맞아요. 하지만 30년짜리 채권을 6개월 만에 팔려고 하면 위험 자산이 됩니다. 30년짜리는 10년짜리의 레버리지 3배 효과예요. 변동성이 주식 못지 않습니다. 초보자는 10년 이하, 가능하면 5년 이하 채권을 고민하세요. 전문가들도 20년에서 30년짜리는 조심합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때 국채 금리가 4에서 5% 넘었어요. 그때 5년짜리 정기예금 5.5%로 넣었으면 아직 만기 안 왔으니까 계속 5.5% 받는 겁니다. 금리가 역사적으로 높고 앞으로 이 금리를 다시 보기 힘들다 싶으면 일부는 길게 묶는 것도 전략입니다. 하지만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로만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020년 초강세장, 2022년 하락장, 2023에서 24년 차별화장을 우리는 다 겪었어요.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경험도 쌓았습니다. 과거와 다른 점은 우리에게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원칙을 지키세요. 분산 투자, 레버리지 조심, 과열 구간 경계, 이 3가지만 지켜도 살아남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은 녹아내립니다. 하지만 무작정 자산에 올인하는 것도 위험해요. 자산 분산, 지역 분산, 통화 분산으로 여러 어항을 쳐두세요. 주식, 채권, 원자재, 금을 적절히 배분하고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보고 원화와 달러를 함께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해야겠어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미국 소비 트렌드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미국 소비에 목숨 걸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소비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금이 가고 있어요. 금리가 4%된 초반으로 여전히 높고 물가는 3%씩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를 넘어서 있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미 몇 년간 엄청나게 올랐던 물가 위에서 또다시 3%가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저소득층 실업률이 최근 올라가고 있대요. 돈은 못 버는데 이자는 많이 내야 하고 물가는 높고 빚 부담은 커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층부터 소비를 확 줄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빅테크는 AI 혁명으로 좋아 보이지만 밑바닥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미국 경제 데이터를 보면 둔화 신호가 나타나면 되게 빠르게 꺾여요. 그래서 트럼프가 금리 낮추라고 날리고 미국 중앙은행은 물가 때문에 못 내린다고 버티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미국 중앙은행은 지금 물가가 높은데 금리 낮추면 물가가 더 오르니까 나중에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성장에 더 큰 부담이라는 거죠. 트럼프는 관세 때문에 올라가는 물가는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올해 10% 관세 올리면 올해만 물가가 뛰지 내년에 또 10% 올리는 게 아니니까요.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니까 내년엔 효과가 사라진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지금 성장 받쳐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 무게추가 트럼프 쪽으로 기울면서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됐고 연내 2번 더 내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냐? 미국이 금리 내리면 우리도 따라 내려야 하는데 우리는 2.5%까지 내려와 있어요. 더 내릴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는 약세고 엔화도 약세인 상황에서 관세 협상까지 막혀 있으니까 환율 압력은 계속 받는 거죠. 자, 그럼 실전으로 들어가 봅시다. 당신에게 갑자기 운 좋게 50%에서 100% 수익이 났어요. 친구 말 듣고 뭔가 샀는데 대박 났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왜 진작 안 했지? 미쳤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올인하자 이런 사람. 두 번째는 우연히 걸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종자돈이 생겼다고요? 파이어족 될 만큼 번 게 아니라면 이건 시드머니예요. 처음 투자했는데 시장이 좋아서 오른 겁니다. 뉴스 듣고 아무거나 사도 올랐던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야수심장을 가졌구나, 소질이 있었구나, 이렇게요. 근데 시장은 항상 국면이 바뀝니다. 초보자들이 들어갈 때는 보통 많이 올라있을 때거든요. 그러다 낭패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레버리지 일으켜서 확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종자돈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이 돈을 어떻게 현명하게 불릴지 공부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솔링 투자와 레버리지 투자를 조심하는 겁니다. 성공 경험이 있으면 한 종목에 몰빵하고 싶어지거든요. 거기다 빚까지 내서 베팅하게 됩니다. 실패 경험이 없으니까 한 번 더 튀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스터디 많이 한 사람들은 점점 분산합니다. 100개, 200개가 아니라 7개에서 8개 정도로 적절하게 해요. 시장의 컬러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 초반 셰일혁명 시기를 볼까요? 에너지 관련주가 폭발적으로 올랐죠. 근데 2014년부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30달러까지 폭락하면서 에너지주들이 3년 넘게 바닥을 쳤습니다. 그 와중에 기술주들은 계속 올랐고요. 한 섹터에 몰빵했던 사람들은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바로 미국 주식시장의 섹터 로테이션입니다. 성장주와 가치주가 번갈아 가면서 주도하거든요. 성장주는 오를 때 로켓처럼 뛰지만 빠질 때는 칼처럼 떨어집니다. 가치주는 느리게 따라가지만 바닥을 단단하게 잡아줘요. 둘 다 조금씩 담아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특성은 책으로 백날 읽어도 모릅니다. 직접 겪어봐야 몸이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1천만 원으로 ETF 여러 개 돌려보라고 한 겁니다. 미국 대형 성장주 ETF, 가치주 ETF, 우리나라 코스피 ETF, 채권 ETF, 원자재 ETF, 금 ETF 이를 나눠서 2년에서 3년 돌려보는 거예요. 뉴스 보면서 금리 인하 얘기 나오니까 성장주가 오르네. 경기 둔화 오르 나오니까 금이 뛰네? 이런 패턴을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공부예요. ETF는 이미 분산돼 있어요. 거기다 10개에서 20개로 나누면 초분산입니다. 금융위기 와도 제로까지 안 떨어져요. 안전하게 경험 쌓는 거죠. 원칙은 통화 분산,
자산 분산, 지역 분산, 이 세 가지 다 겪어보세요. 그럼 나중에 큰돈 굴릴 때 베스트 11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당신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 저소득층 고용지표입니다. 여기서 균열이 시작되면 소비가 무너지고 우리 수출이 타격받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저소득층 주택 대출 부실에서 시작됐잖아요. 둘째, 글로벌 무역 분쟁 상황이요.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 수출 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가 직격탄 맞습니다. 셋째, 중국 경제 회복 여부예요. 여전히 우리 수출의 큰 축이거든요. 중국 부동산 시장과 소비 지표를 주시하세요. 결론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의 빚은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처럼 조심해서 써야 해요. 분산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레버리지는 초보자 금지입니다. 과열 구간에서는 연끌이 아니라 원칙으로 돌아가세요. ETF로 소액 분산해서 2년에서 3년 경험 쌓으면 나중에 큰돈 굴릴 때 살아남습니다. 금은 타이밍제는 자산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보험이고 채권은 기간이 핵심입니다. 10년 이하로 가세요. 2008년 금융위기, 2010년대 유로존 위기, 2020년 팬데믹 쇼크까지 우리는 다양한 국면을 겪었습니다. 이 경험이 쌓여 있어요. 과거와 다른 점은 우리에게 학습 곡선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걸 활용하세요. 야수의 심장 아니라 현명한 머리로 접근하는 겁니다. 에브리싱 랠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레버리지 낀 자산부터 무너집니다. 그때 살아남는 건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현금은 녹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려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무모하게 올인하는 것보다 원칙을 지키면서 조금씩 움직이는 게 답입니다. 어항을 여러 곳에 쳐두세요. 물고기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 곳에 쳐두면 어디선가는 잡히거든요. 이게 바로 확률 게임의 본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실전적인 ETF 포트폴리오 구성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